베스트 오브 베스트만을 뽑아서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최고의 영화 이야기 들려주실지 궁금해지는데요. 김세훈 작가와 함께하는 이야기의 재발견 지금 시작합니다. 매주 재미있는 영화 이야기 들려주시는 분이죠. 영화요가 김세훈 작가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요. 네. 매주 소개해드렸던 형식과는 조금 다르게 네. 항상 배우, 그다음에 영화, 관련된 네. 영화 소개해 주셨는데 오늘은 좀 더 특별한 이야기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그냥 형식 파괴. 형식 파괴. 네. 주저리. 제가 하고 싶은 얘기하다 가려고요. 알겠어요. 기대할게요. 네. 그리고 앞에 이야기했듯이 네. 김세훈 작가님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네. 올해의 영화 또는 올해의 배우 어떤 작품과 또 배우를 선정하실 수 있나요? 너무 많은데. 웬 한숨이에요. 너무 많아요. 그 중에서 항상. 갑자기 떠오르는 영화는 사실 저는 올해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로 한 해를 시작을 해서 네. 굉장히 기분 좋게 한 해를 시작을 했죠. 네. 그래서 그 영화도 물론 올해의 영화로 뽑으면 뽑힐 것이고 그 외에도 보이후드도 괜찮았고 우리 막내 작가는 굉장히 길고 졸렸다고. 네, 굉장히 길고 졸린 영화예요. 안 보려고요. 네. 왜 그러세요? 그 영화 괜찮아요. 컨디션 아니, 좋을 때 보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뭔가 딱 보기 전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네. 하고 좀 피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뭐 그래도 어쨌든 저에게는 좋은 영화였고요. 그리고 계속 눈에 밟히는 건 초콜릿 도넛이네요. 저 네. 보고 싶었는데 못 봤어요, 아직. 뭐 별점 뭐 이런 거 떠나서 그냥 제 마음 속에서 뭘 한 편을 위해 몰아줘야 한다면 초콜릿 도넛에게 어차피 아무도 몰아주지 않을 테니 저라도 그냥 힘을 실어주는 의미에서 초콜릿 도넛으로 하겠습니다. 그게 실화라면서요? 절반은 실화이고 이제 절반은 이제 픽션인 거죠. 네. 그래서 그 영화 괜찮았어요. 그 알란 커밍이란 배우도 괜찮았고 알란 커밍이란 배우를 그 전에는 전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조연 배우로만 기억했었는데 그러니까 좋은 영화 한 편 보면 배우가 달리 보이거든요. 그래서 초콜릿 도넛 올해의 배우 네. 알란 커밍 그렇군요. 뭐 듣지도 않겠지만 아유, 왜요? 그 사람들이 뭐 이 방송을 듣지도 않겠지만 어쨌든 저한테도 물어봐 주세요. 네? 저한테도 물어봐 주세요. 네, 올해의 배우는 박빙일 것 같은데 최진혁 씨와 정우성 씨 사이에서 아, 맞다. 네. 누가? 그러면 올해의 배우가 정우성 씨고 올해의 영화가 마담 뺑덕인가요? 근데 올해 영화는 네, 정말 파격적인 선정이군요. 올해 네. 영화는 아니고요. 네. 저는 그냥 갑자기 떠오르는 게 그리고 내 인생의 영화인가요? 올해의 영화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맞다. 그녀도 있었구나. 네, 그거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그렇구나. 그 호아킨 대본을 피닉스. 갖고 싶어요, 정말. 대본을요? 시나리오 대본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게 워낙에 그 대사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네. 와닿는 철학적인 것도 많고 뭔가 가슴에 와닿는 이야기들이 많아서 그렇죠. 그 뭐라 그러죠? 대본 같은 것도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살짝 듣긴 했는데 열심히 검색하면. 네, 열심히 검색하면 네. 제가 그걸 잘못해서 아무튼 예. 네. 그녀란 영화도 좋았죠. 네, 그녀. 영화 너무 괜찮았던 좋은 것 영화 같아요. 많았어요. 인사이드 루인도 저는 좋았고요. 근데 너무 네. 주변에서 괜찮다고 하니까 네. 왠지 괜찮아지고 싶지 않아. 인사이드 루인. 네. 네. 인사이드 루인도 비긴 어게인 거 헷갈렸어요. 비긴 어게인도 있었고요. 마담 프레스트의 비밀 정원도 있었고. 맞아요. 좋은 영화 많았네요. 그렇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에 네. 보고 싶은 밤 오프닝 할 때 네. 끝나고 나서 이야기한 게 있는데 작가님과 제가 만난 게 언제부터였죠? 2013년? 작년부터죠? 저희가 처음 만난 건 시사회장에서 매직 마이크라는 남녀가 함께 보기에는 굉장히 좀 민망한 영화였지만 어쨌든 와, 나 깜놀했어요. 정말. 제가 그때는 잘 몰랐는데 최진혁 씨, 정우성 씨 등등의 얘기를 듣다 보니 그 영화를 그냥 보러 오신 게 아니더라고요. 아니, 저 진짜 분명한 목적을 갖고. 진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혜진 네. 선배가 저를 갑자기 붙잡았어요. 그러니까요. 박혜진 선배가. 몸 좋은 남자들이 정말 원 없이 정말 헐벗는 영화잖아요. 아니, 그래서 갑자기 선배님 왜요? 이랬더니 너 지금 시간 있니? 그래서 네. 네. 나랑 영화 보러 갈래? 좋죠. 네.
해서 데리고 간 거예요. 무슨 영화인지도 몰랐어요. 그 수많은 동료 후배 아나운서가 있었을 텐데 왜 구은영 아나운서를 꼭 찍어서 데려갔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그런가요? 분명히 이 영화를 얘는 좋아할 것이다라는 어떤 확신이 있었길래 평소에 어떤 그래요. 언행에 비춰봤을 때 혜진 선배랑 저랑 친해서 그래요. 네. 뭐 그 전에도 후에도 시사에는 많았지만 제가 뵌 거는 매직 마이크였네요. 정말 원 없이 벗는 영화였는데. 와, 진짜 김세훈 작가님과 볼 줄은 몰랐거든요. 네. 굉장히 그날 기분이 참 네. 그랬습니다. 그쵸. 전 영화를 보고 나서 이렇게 누가 저를 보는 것도 아닌데 괜히 온 맹무새를 고치게 되고 저들의 몸에 비하면 나의 몸은 얼마나 저렴한가에 대한. 아니 그리고 네. 그때 또 다시 회사로 들어오면서 김세훈 작가님 차를 탔잖아요. 혜진 그러게요. 선배랑 저랑. 네. 진짜 저 미치는 줄 알았어요. 제가 혼자 택시 타고 가고 싶었는데 혜진 선배만 남겨놓을 수가 없어가지고 네. 뒤에서 따라오긴 했는데 진짜 힘들었습니다. 그때는. 네. 아, 저도 어색해서. 네, 김세훈 작가님도 잘 모르는데 심지어 처음 본 영화가 매직 마이크였고 그쵸. 네. 난감했죠. 예, 그때는 그러니까 모든 게 난감했지만 방송하면서 그 수많은 질문과 미스터리가 다 풀렸어요. 아, 매직 마이크를 좋아하시는 분이구나. 방송을 하다 보니 알겠더라고요. 작가님과 저는 네. 이제 만난 지 1년도 넘었는데 그러게 오래 했네요. 네, 어떠셨나요? 저랑 저요? 만나면서 저야 좋았죠. 예. 영혼이 없잖아요. 정말 좋았어요. 좋아 죽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해야 제가 영혼이 네, 제 영혼을 꺼내 보일 수도 없고. 예. 케미가 맞는 편이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렇죠. 음. 예. 지금 그러니까 프랭크에 나오는 영화 한 장면을 이렇게 잠시 빌려서 그거 약간 유치한 영화 표현하자면 아닌가요? 그 프랭크가 항상 똑같은 표정의 가면을 쓰고 이제 노래하는 가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실제 짓는 표정을 말로 설명하거든요. 수줍은 미소 이렇게. 그래서 정말 좋았죠. 네, 기쁜 미소. 네, 그게 이제 와다치가 겉으로 제가 표현력이 풍부하지 못해서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네. 네. 속으로는 지금 뭐 환호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됐어요. 아 근데 정말 이제 됐나요? 네. 작가님과 또 이만하면 됐죠? 아우 진짜 네 하면서 영화도 많이 알게 됐고 그리고 저는 사실은 진짜로 작가님 만나기 전에는 약간 대작들만 봤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은근히 또 액션만 좋아해요. 그쵸, 뭐 당연하죠. 네. 대형 블록버스터 뭐 이런 것들만 좋아하고 그쵸, 멋진 남자들이 많이 나오는 장르잖아요, 액션이. 아무튼간에 그런 영화들 되게 끝까지 이럴 거예요. 아니에요, 예. 진짜 사람 힘들었나? 일관성이 있어야죠. 마지막이라고 또 이렇게 또 사람이 바뀌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아무튼간에 그런 영화들만 많이 보다가 네. 또 영화 소개하면서 받으면서 이런 영화들이 있구나 하면서 하나 둘 찾아보다 보니까 진짜로 저도 약간 소녀 감성이 네. 생기더라고요. 네, 다행이군요. 신기했어요. 네. 나에게도 이런 감성이 있다니라고 생각하면서. 여자에게 남자가 소녀 감성을 전파했다는 건 정말 기쁜 일이군요. 네, 진짜로 몰랐던 영화들 그리고 네. 좀 남들이 잘 안 찾아보는 영화들을 도대체 왜 볼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약간 졸리지 않아? 재미없잖아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영화들을 찾아보는 재미가 뭔지 이제서야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게 네. 왜 볼까에 대한 저 나름의 대답이에요. 내가 어떤 이야기를 과연 좋아하는가. 사람의 취향이란 게 있는데 내가 특히 좋아하는 이야기는 주로 어떤 이야기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냥 제가 생각하기를 좋아하거나 생각이 많은 아이라서 그런 생각을 한 건 아니고요. 제가 무슨 강연을 하게 돼서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해야 되는데 뭔가 있어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팔자에도 없는 파워포인트로 뭐 작업을 하면서 제가 소주제를 3개를 나누어서 한번 했던 적이 있어서 근데 정리하다 네. 보니까 저도 제가 어떤 이야기를 그동안 좋아해 왔는지가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뭐 마지막 시간이고 해서 나는 이런 이야기를 좋아한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좋아해서 지금까지 이런 영화를 소개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종류를 딱 크게 나누면 3가지인데 제일 첫 번째는 제가 전체적으로 좋아하는 이야기는 뭔가 현실에 모두가 그렇겠지만 뭔가 현실의 제약을 뛰어넘는 이야기를 저 역시 좋아해요.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쉽지 않은 일을 영화에서는 해내는 걸 보는 재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중에 첫 번째가 저는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영화들을 제가 본능적으로 좋아한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도 이제 중력, 그러니까 인간이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거스르고 싶어도 거스를 수 없는 것들을 뭔가 영화에서는 거스르는 순간에 오는 쾌감이 있잖아요. 그중에서도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고 중력을 이기는 영화들을 제가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령 제가 어릴 때 그렇게 열광했던 E.T.를 내가 왜 좋아했나 했더니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자전거가 하늘을 나는 그 한 장면. 현실에서는 거스를 수 없는 중력을 거스르는 그 순간에 주는 쾌감을 제가 본능적으로 좋아한다는 거를 깨달았어요. 근데 그게 저만 좋아하는 건 아니고 사실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고 중력을 거스르는 영화를 좋아하는 건 인간의 본능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이제 강연에서 뭔가 있어 보이려고 했던 말인데 거슬러 올라가면 영화라는 매체가 처음 탄생하던 100년 전으로 돌아가면 영화라는 매체를 지금의 형태로 자리 잡게 만든 선구자들이 있잖아요. 그중에 유명한 그 조르주 멜리에스라는 감독이 있어요. 그분의 이야기는 나중에 휴고라는 영화에서 그 벤 킹슬리가 연기한 캐릭터로 소개가 되어 있기도 한데 그분의 원래 직업이 마술사예요. 그러니까 마술을 하던 분이 새로운 마술 도구로 카메라를 찾게 되고 처음에 지금과 같은 영화가 자리를 잡기 전에 그분에게 영화라는 매체는 그냥 마술의 한 도구였던 거거든요. 그 마술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있잖아요. 여기 있던 게 저기로 옮겨가고 저기 있던 게 여기로 나타나는 거. 그거를 영화에도 그대로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영화가 발전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술사가 처음 발전시킨 매체니까 우리가 마술을 보고 좋아하는 거랑 똑같은 마술에서 우리가 열광하는 순간과 똑같은 순간들이 영화에 나타날 때 좋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초기에 영화를 발전시킨 선구자 중에 버스터 키튼이라는 채플린과 쌍벽을 이루는 그 유명한 배우의 원래 직업은 서커스 단원이었고, 그러니까 영화의 시작이 사실은 마술과 서커스거든요. 그러니까 마술과 서커스가 조합된 수많은 장면들이 사실은 트랜스포머 같은 걸 보고 좋아하는 이유도 어벤져스를 보고 혹은 아이언맨을 보고 좋아하는 이유도 사실은 신기하니까. 그 신기한 장면들이 나오니까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도 제가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특히 중력을 이기는 순간들을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어느 칼럼에도 썼는데 사실은 인간의 역사와 함께 발전된 게 중력을 이기는 동작이래요. 모든 예술과 스포츠의 동작은 결국 단 1초라도 더 중력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김연아의 트리플 러츠도 그 피겨 선수의 그 실력을 결정짓는 건 누가 더 오래 공중에 머무느냐에 대한 싸움이잖아요. 그리고 국가대표라는 영화에 보면 스키점프도 결국 누가 0.01초라도 오래 공중에 오래 떠 있느냐. 그리고 발레에서도 빌리 엘리어트를 보면 나오지만 누가 더 오래 공중에 떠 있을 수 있느냐의 싸움인 것처럼 나는 벗어날 수 없는데 누군가 영화에서 중력을 벗어나는 순간이 나오면 그게 그렇게 멋있어 보여요. 그래서 그 중에 한 편이 맨 온 와이어라는 작품이 그런 작품이고요. 그 세계무역센터 건물이 지금은 사라졌지만 미국에 그 건물이 지어지던 초창기에 쌍둥이 빌딩, 그러니까 지상 411m인가 되거든요. 거기에 쌍둥이 빌딩 사이에다가 2cm 굵기의 밧줄 하나 걸고서 그 위를 걸어다닌 실제 고개사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가 있거든요. 네, 소개해 주셨죠. 네, 그 맨 온 와이어를 보면서 제가 눈물을 펑펑 쏟은 거예요. 그 주인공이 그 쌍둥이 빌딩 사이를 걸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 주인공을 도와준 친구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신의 친구가 그 어떤 중력을 벗어나는 그 순간을 함께 하기 위해서 함께 힘을 합쳐서 이렇게 일을 뭔가 도모하고 완수하는 그 장면이 주는 감동이 정말 대단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중력을 벗어나는 순간, 그리고 내가 절대 가볼 수 없는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루 및 아리에티 같은 거. 네. 엄지손톱 크기의 작은 소인들의 이야기는 물론 상상으로 지어낸 것이겠지만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일 뿐. 그러니까 마루 밑에 사는 어떤 또 다른 종족에 대한 이야기, 이런 류의 이야기를 제가 너무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동화 같은 네. 이야기일 수도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올해 개봉한 작품으로 기억하는데 에픽 숲속의 전설이라는 할리우드 애니메이션도 숲속에 사는 일종의 소인국 같은 그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내가 현실에서는 만날 수 없는, 가볼 수 없는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그 영화들을 제가 그 좋아하는 세 가지 이야기 중에 첫 번째 종류의 이야기라는 걸 알게 됐고 아마 이 코너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소개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네, 네. 공간에 대한
네. 애착이 있으시군요. 내가 가보지 못한 공간을 대신 보여주는 장르가 영화니까. 네. 그래요, 공간. 네. 이 올해 나왔던 영화 중에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에픽. 에픽? 네. 에픽 숲속의 전설이라는 작품이 그런 것이고, 사실은 마담 프루스트의 비밀 정원이라는 작품도 사실은 그게 4층과 5층 사이였던가요? 그 건물 중간에 나 있는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서 거기서 프루스트 부인을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결국 모든 이야기는 그 틈이라고 생각해요. 틈. 어떤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거기서 이야기를 상상해내는 게 영화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뭔가 이렇게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거기서 이렇게 쿵짝쿵짝하는 이야기들을 제가 참 좋아하더라고요. 네. 약간은 동화 같아요, 진짜. 느낌이. 네, 그것이 바로 소녀 감성을 함양하는 첫 번째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첫 곡은 에픽에서 골랐어요. 에픽 숲속의 전설 예고편에 나왔던 음악이고요. 스노우 패트롤의 The Lightning Strike. 네, 스노우 패트롤의 라이트닝 스트라이크 듣고 왔습니다. 네. 네, 공간에 대한 매력이 참 있는 것 같다라고 첫 번째 좋아하는 영화 유형? 이 코너의 제목이 이야기의 재발견이니까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를 재발견하면서 끝내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의 첫 번째는 공간을 뛰어넘는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는 뭐 당연히 시간을 뛰어넘는 이야기죠. 근데 저는 이거는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지금은 작고하신 미국의 유명한 평론가 로저 에버트 선생님께서 언젠가 말씀하시기를 인간은 시간과 공간으로 된 상자 안에 살아간다. 영화는 그 상자의 벽에 나 있는 창문이다. 라는 멋진 말을 하신 거예요. 저는 그런 말이 어디 없을까 하면서 머리를 쥐어짜고 있던 그 순간에 그런 멋진 말을 이렇게 미리 해놓고 세상을 떠나신 분이 계셨던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왜 이렇게 제가 영화를 좋아했나 그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영화를 좋아하게 된 그 시기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희 집이 쫄딱 망했을 때였고 옛날에 저희 지금도 그렇지만 많은 아버지들이 괜히 사업을 하시잖아요. 회사 잘 다니시면 되는데 괜히 사장님 소리 듣겠다고 사업했다가 아주 시원하게 말아드시고 예, 또 도피하셨거든요. 또 빚쟁이 피해서. 그래서 제가 한참 감수성이 예민한 사춘기 시절 한 6년 동안 아버지 없이 제가 커서 이렇게 지금의 인성이 함양이 된 건데 그 시절에 집이 이제 많이 가세가 기울었어요. 근데 그때 그냥 강북에 살았으면 그냥 보통 세 방 정도는 살 수 있었는데 부모님께서 자식들은 고생을 시키면 안 되고 자식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겠다며 괜히 강남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강남 8학군으로. 그래서 강북에 살았으면 지상에 살 수 있었는데 강남으로 무리해서 가면서 제가 지하 세 방에 살게 되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4학년부터 제가 고1 때까지 강남에 살면서 한 번도 제가 지상으로 나오지를 못하고 꽃다운 청춘을 보냈어요. 근데 그 시기에 그리고 이제 누나들은 집에 늦게 오고 엄마는 이제 돈 벌러 나가고 그럼 집에 저 혼자 있었거든요. 거의 하루 종일 매일매일. 근데 그 시기에 심심해서 이렇게 창문을 열어보면 반지하면 지금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창문을 열면 지나가는 사람의 발목만 보여요. 그래서 저는 그게 지나가는 사람의 발목만 보고 자란 아이와 지나가는 사람의 정수리를 보고 자란 아이는 세상을 보는 눈높이가 다를 수밖에 없다고 제가 늘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창문을 열어봐야 지금 제가 처해 있는 현실보다 나은 걸 보여주지 못하는 집에 있다가 어느 날 TV 주말의 명화 명화극장을 통해서 이제 영화를 보기 시작한 거고 로저 에버트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뜻 그대로 내가 벗어날 수 없는 상자 안에 나는 갇혀있는 느낌이었는데 정말 영화는 거기에 난 창문 같았던 거죠. 그 창문 너머에는 뭔가 늘 새롭고 재밌는 걸 보여줬으니까.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는 결국 시간과 공간이라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이라는 내가 벗어날 수 없는 그 상자 밖에
내가 거스르지 못하는 시간이나 공간을 마구 거스르며 살아가는 멋진 주인공들이 나오는 영화를 자연스럽게 좋아하게 됐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가 공간이고 두 번째가 당연히 시간이죠. 시간을 거스르는 이야기는 뭐 워낙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지금도 뭐 타임머신이나 타임워프나 타임리프에 대한 이야기는 드라마에서도 계속 나오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특히 좋아하는 건 뭐 시대를 뭐 몇백 년 뛰어넘고 이런 얘기 말고요. 아주 사소한 시간을 뛰어넘는 이야기 있죠. 시간을 달리는 소녀 같은. 네. 시간을 달리는 소녀라는 제목을 입에 담기만 해도 저는. 근데 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제가 예전에 그 애니메이션의 일락 씨가 이건 꼭 네. 봐야 된다면서 네. 그 다운을 받아줬거든요. 네. 네. 합법적으로요? 네, 진짜로 돈 내고 봤어요. 네. 돈 내고 봤는데 네. 뭘까요? 그 애니메이션의 매력은? 역시 소녀가 아닌 거야. 네.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미래에서 기다릴게 이 대사에 무너지지 않았나요? 진짜 그 심쿵 대사의 압권인데 그러니까 뭐 그거는. 이렇게 사람들이 다 멈춰 있고 남자 혼자서 막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그러면서 맨 끝엔가 그게 그건가? 이거 스포일러를 하시면 안 돼요. 아무튼간에 예. 진짜 뭐야 이게 하면서 저는 네. 약간 좀 그렇게 봤거든요. 시간을 달리는 소녀에서는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네. 이게 스포일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영화를 안 보신 분은 잠시 볼륨을 줄이셔도 되겠습니다만 큰 스포일러는 아니지만 시간을 달리는 소녀에서는 입으로 자체. 시간을 달리는 소녀에서는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근데 아주 그냥 작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쪽지 시험 보기 전에 그러니까 시간으로 돌아간다거나 그러니까 그 주인공이 학생이다 보니까 아니면 노래방에 처음으로 돌아가서 노래방 시간을 무한정 쓰는 식으로 자기 시간 그 타임리프 그 기능을 쓰거든요. 근데 그 횟수가 점점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마지막 한 번 타임리프 횟수가 남았을 때 과연 그 중요한 시간을 자기가 원하는 시점으로 되돌릴 수 있는 그 중요한 기능을 무엇을 위해 쓸 것인가 에서 그 주인공 마코토가 그 기능을 어디에 쓰는지 그 순간을 보고 나면 당연히 심쿵이죠. 전 그때 떨어진 심장이 아직 다 올라오지 못해서 지금 무릎쯤에 있거든요. 그리고 미래에서 기다릴게 라는 그 대사에서 뭐야? 무릎까지 올라왔던 애가 다시 바닥에 떨어져갖고 저는 얘네 뭐라는 거야? 그거죠. 정말 아주 작은 순간 내 인생에서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마음을 그 누군가에게 고백하지 못했던 그 시간 그런 식으로 시간을 되돌리는 그런 장면을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시간을 달리는 소년 정말 내 인생의 영화 중에 한 편인데 네 이래서 역시 네 소녀 감성을 제가 그동안 한 1년 넘게 꾸준히 함양시켜드리려 하였으나 한계는 있었네요. 근데 일본 애니메이션 중에 저거는 재밌게 봤어요. 늑대아이? 같은 감독입니다. 늑대아이는 재밌게 봤어요. 네. 네, 그거는 밤에 늑대아이는 정말 우연찮게 봤다가 네. 진짜 이렇게 집에서 케이블에서 네. 해주더라고요. 혼자서 보다가 주먹으로 입을 가리고 울었어요. 엄마 아빠가 깰까봐. 발리에서 생긴 일인가요? 조인성 씨 연기 제가 뭐 조인성 패러디하신 씨가 건가요? 될 뻔했어요. 그래서 네. 그거는 되게 재밌게 봤는데. 예, 저는 그 호소다 마모로 감독님과 동시대를 산다는 게 정말 행복하다는 그런 관객 중에 한 명이거든요. 네. 시간을 달리는 소녀를 보고 늑대아이를 보고 나서 이 사람은 진정한 거장이다. 미야자키 하야오 아저씨 안녕. 맞아요. 예, 그 마음속으로 작별을 구하고 호소다 마모로 감독을 마음에 품었거든요. 늑대아이를 좋아하신다면 시간을 달리는 소녀도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뭔가 밋밋하잖아요, 그건. 늑대아이는 뭔가 드라마 그 재미예요. 바로 그 밋밋함. 다들 나한테 네. 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본인에게는 정말 중대한 사건들을 바로잡고 싶어하는 소녀의 마음. 그래서 시간을 달리는 소녀 같은 영화를 좋아하고요. 그리고 작년 연말 올해 초에 개봉한 어바웃 타임. 어바웃 타임은 저도 네. 재밌게 봤어요. 어바웃 타임에서도 시간을 되돌리는 그 순간순간은 정말 사소한 시간. 맞아요. 자기의 작은 실수를 바로잡고 싶은 바로 한 몇 분 전, 몇 시간 전으로 시간을 되돌려서 조금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러니까 그 시간 되돌리는 능력을 어디에 쓰냐면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내가 좀 더 좋은 사람의 모습을 보이려고 그 시간들을 쓰는 설정들이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그 첫 번째가 공간, 그러니까 제가 가볼 수 없는 공간 혹은
제가 보지 못한 공간을 보여주는 영화를 좋아한다면, 두 번째는 나에게도 그렇게 순간순간 되돌리고 싶은 그러한 순간들이 너무 많은데 나에겐 주어지지 않는 그 능력을 갖고 자신의 삶을 조금씩 고쳐나가는 그 주인공들을 볼 때마다 정말 부러운 마음에, 그리고 나는 못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거 있죠. 그 초보 운전 그 문구처럼 먼저 가, 난 틀렸어, 뭐 이런 것처럼 나는 못하지만 영화 속에 있는 개들이라도 그 재능을 잘 살려서 괜찮은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항상 영화를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궁금한 게 네. 작가님은 개인적으로 만약에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네. 딱 한 번밖에 기회가 없어요. 자신에게. 그렇다면 어느 시점으로 되돌아가고 싶어요? 그게 이제 시간을 달리는 소년의 어바웃 타임 같은 영화를 보고 나면 그게 인생의 어떤 순간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방송이 끝날 때마다 방송 처음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 처음 하면 그렇잖아요. 끝나고 나면 그때 이 말을 했어야 되는데. 열정이 대단하신데요? 아니요. 그쵸. 몰랐는데 열정이 참 대단하시네요. 개편 때잖아요. 아이고. 이런 멘트를 또 해줘야 또 사람들이 쟤 참 괜찮은 애구나라고 또 PD님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좀 더 그래서 해주세요. 저는 항상 저에게 시간을 쓰는 능력, 되돌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항상 방송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러실 거예요? 정말 괜찮은 최상의 방송을 위해서 그 소중한 능력을 쓰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마지막 방송이고 해서 네. 제가 그동안 음악을 많이 못 들어서 오늘은 음악을 반드시 세 곡을 듣겠다는 마음으로 네, 한 곡 더 여기에서 듣죠. 한 곡 더 들을 거예요. 네. 방금 말씀드린 어바웃 타임이란 네. 영화에서 비 오는 날 빨간 웨딩드레스 입고 결혼하던 장면. 네. 아무나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빨간 웨딩드레스가 아무나 어울리는 게 아니고요. 그럼요. 레이첼 러블리 메가담스 님이니까. 네, 저는 레이첼 빼고 원래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그 레이첼이나 이름 대신 러블리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요. 진짜 미소가 너무 예뻐요. 네, 레이첼 러블리 메가담스만 어울릴 수 있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네. 비바람이 부는 날 결혼했던 그 장면에 나왔던 지미 폰타나의 일 몬도. No, stanotte amore non ho più pensato a te. Ho aperto gli occhi. 네, 지미 폰타나의 일몬도 듣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런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인용하는 굉장히 있어 보이는 감독님, 이름만으로 있어 보여요.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 감독님이. 미국 분은 아니시죠?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 예, 러시아, 네. 예, 옛날 사람식으로 얘기하면 소련 감독님이시고,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인데, 인간은 놓쳐버린 시간, 잃어버린 시간, 아직 성취하지 못한 시간 때문에 영화관에 간다. 그게 그런 말들을 왜 다 남이 한 거죠? 멋있게. 그래서 아까 인간은 시간과 공간으로 된 상자에 살아간다. 영화는 그 벽에 난 창문이다. 라는 말과 함께 제가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를 저 대신 잘 설명해 준 말이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잃어버린 시간, 놓쳐버린 시간, 아직 성취하지 못한 시간 때문에 영화관에 간다. 그 시간들이 극장에는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장 영화, 청춘 영화 이런 걸 특히 좋아하는 이유가 저에겐 성장기나 하이틴 시절이나 청춘의 시절이 저에겐 이제 잃어버린 시간이고 또 놓쳐버린 시간이니까 그때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한 것들이 많다 보니 그래서 극장에 가서 그런 시간들을 보고 잠시 2시간이나마 그 시간을 느끼고 경험하는 그게 좋아서 계속 그런 영화들을 보러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간과 시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뭘까요? 마지막으로 좋아하는 게 시선이에요. 시선. 그러니까 제 로저 에버트 아저씨 말에 한마디를 덧붙였는데 제가 살아오면서 제 경험을 덧붙여서 그 멋진 말을 좀 수정을 하자면 우리는 시간과 공간으로 된 상자 안에 시간 가는 게 아니라 벽이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마주칠 수 있는 시간의 벽과 공간의 벽이 있지만 또 하나의 벽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시선의 벽.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할 땐 그러거든요. 공간, 시간, 그리고 시선의 벽에 시선의 벽으로 된 상자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화는 창문이다라고 말을 바꿔서 얘기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많은 이야기들은 결국 그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의 외로움을 누군가 나누어 줄 때 어떤 나오는 감동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특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도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아왔지만 시간의 제약이나 공간의 제약만큼 사람이 시간이나 공간만큼 시선을 거스르며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나이를 먹을수록 더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사회에서 만들어 놓은 울타리 밖으로 한 발 나간다는 게 얼마나 많은 용기가 필요한 일인지를, 그리고 감히 바위를 향해서 부딪히는 계단이 되겠다고 결심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를 오히려 나이를 먹을수록 더 이제 깨달아 가잖아요. 가진 게 조금씩 늘어나고 포기하기 힘든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쌓이면, 그러니까 그게 더 힘들어져서 그냥 조용히 눈 감아버리는 사람 중에 하나로 나이를 먹어가는데, 그러다가도 이제 영화 속에서 그래도 나름 시선을 거스르고 틀린 건 틀렸다고 얘기하고 맞는 건 맞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영화에서 계속 이렇게 접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러한 저에 대한 막연한 믿음이 있는 거죠. 완전히 눈을 감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주변에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완전히 눈을 감은 채 완전히 모른 채 하는 인간으로 살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어쨌든 이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내가 본다면 미안해서라도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의 관심이나 약간의 응원이라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을까라는 약간 좀 그런 막연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영화들이 그러한 사람들의 외로움을 누군가 함께 나누어지는 이야기들.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초콜릿 도넛이 사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거는 장애인에 대한 시선이기도 하고, 동성애. 그쵸, 게이 커플에 대한 시선이기도 하거든요. 장애인, 그러니까 다운 증후군 완전히 방치된 아이를 이 사회가 감당하지도 않을 거면서 그 아이를 입양해서 자기 자식처럼 키우려고 하는 게이 커플이 키우는 것조차 눈뜨고 보지 않으려는 그 모습이 사실은 되게 낯선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영화들을 보고 나면 그러니까 뭔가 그 영화를 내가 본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 쏟아지는 그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조금은 좀 나누어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그런 영화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소개한 영화들이 대부분 흔히 말하는 작은 영화들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예전에 러스트 앤 본 영화 소개하면서, 그러니까 폭풍우 치는 바다에 내가 혼자 떠 있다면 무엇이 과연 위로가 될 것인가, 나에게. 그렇다면 저기 멀리 있는 등대도 위로가 되겠지만, 다시 다른 생각을 해보면 저 멀리 나와 같이 폭풍우에 흔들리는 또 다른 배가 있는 것만 봐도 그걸로도 위안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글을 쓴 적이 있거든요.